한 번에 수십 마리씩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떼는 상어에게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보호를 원하는 듯 보입니다. 상어는 입을 크게 벌리고 다시 한번 물고기 떼를 삼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길고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옆구리를 칩니다. 입을 다물게 만들고 물속에서 균형을 잃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깜짝 놀란 메갈로돈이 눈을 크게 뜹니다. 돌아서서 적을 찾지만 너무 느립니다. 또다시 아가미를 가격당하고 입안에선 거품이 가득한 숨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상어는 공격의 방향을 알아차립니다. 아래에 있어요. 정신을 가다듬은 메갈로돈은 코를 아래로 돌리고 날카롭게 어뢰처럼 물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바로 밑에 흐릿한 실루엣이 보이지만 아직 그 모양을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메갈로돈에게는 충분합니다. 목표물을 향해 돌진합니다. 감히 바다의 왕을 공격하다니 어리석은 생물입니다. 메갈로돈은 입을 크게 벌려 거대하고 삐쭉삐쭉한 여러 줄의 이빨을 보이면서 적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적에게 내려오자마자 옆으로 몸을 피합니다. 입을 닫아보지만 입안에는 물뿐입니다. 약이 오른 메갈로돈은 이 뻔뻔스러운 상대를 마주하게 되고 간신히 입에 물어보지만 등을 한 대 가격당한 후에 놓쳐버립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신이 멍해진 메갈로돈은 전에는 본 적이 없는 크기의 오징어 한 마리가 사방으로 다리를 뻗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중 두 개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괴물은 거대한 머리 쪽으로 긴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더니 상어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메갈로돈은 쥐가 오리만큼 크고 심연처럼 검은 눈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상어는 잠시 겁에 질렸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그 긴 촉수 중 하나가 다시 공격을 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촉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메갈로돈은 옆으로 피해 공격을 피합니다. 이 막대기 같은 것이 상어의 머리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을 휙 하고 지나가면서 거품의 흔적을 남깁니다. 크라켄이 사지를 다시 머리 위로 거두자 메갈로돈은 기회를 보고 반격합니다. 입으로 촉수를 물고 잡아채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이상합니다. 마치 고무처럼 미끈거려서 상어의 이빨로 뚫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상어는 입을 굳게 다물고 괴물 오징어는 빠져나가려고 몸을 비틉니다. 다리를 물어뜯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메갈로돈은 당기기 시작합니다. 크라켄으로부터 돌아서지만 이번에는 충분히 빠르지 못했어요. 공격용 촉수가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깜빡했고 다시 옆구리를 가격당합니다. 그 충격으로 물고 있던 다리를 놓치지만 너무 화가 나서 통증도 못 느낍니다. 메갈로돈은 자신의 적을 향해 돌아서서 코를 그 거대한 눈으로 겨냥하고 앞으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크라켄은 번개처럼 빠르게 반응합니다. 제자리에서 돌면서 모든 촉수를 한데 모아 서로 맞물려 마치 방패처럼 다가오는 사냥꾼을 향합니다. 메갈로돈은 최대 속도로 회전하는 덩어리에 몸을 부딪히고 옆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드럽게 방향을 틀면서 반대 방향에서 적을 향해 달려듭니다. 이번에는 오징어가 자기 방어에 실패합니다. 60톤의 메갈로돈의 무게가 크라켄의 머리를 옆에서 내려칩니다. 머리도 고무처럼 신축성이 있겠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분명히 멍한 상태입니다. 크라켄은 옆으로 기우뚱하더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 성공에 의기양양한 메갈로돈은 맹공을 계속하다가 다시 입을 벌려 크라켄의 머리를 뭅니다. 하지만 오징어는 갑자기 이리저리 휙휙 돌았고 메갈로돈은 온몸에 촉수가 엉켜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짧지만 두껍고 두 개의 긴 촉수보다 더 강한 촉수들이었어요. 메갈로돈은 몸부림치면서 탈출을 시도하지만 다리는 커다란 흡착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잡히면 어떤 것도 도망갈 수 없어요. 엉킨 촉수가 풀리면서 메갈로돈은 거대한 부리가 바로 눈 몇 미터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큰 먹이를 삼킬 만큼 충분히 큰 부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리로 상어를 당깁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메갈로돈은 크라켄의 부리를 박치기로 공격하기로 합니다. 유연한 움직임으로 꼬리를 치면서 이빨을 악물고 앞으로 돌진합니다. 오징어는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고 상어의 주둥이가 부리에 닿았을 때 부리를 간신히 닫습니다. 크게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크라켄은 세게 뒤로 밀리면서 소나귀에 있던 메갈로돈을 놓칩니다. 상어의 몸에서 흡착판이 떨어져 나왔고 둥근 모양의 흉터가 여기저기 흔적을 남깁니다. 메갈로돈은 적이 돌아와 다시 물려고 하기 전에 적을 뒤쫓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크라켄은 몸을 돌리고 엄청난 속도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어는 멈추지 않고 가속합니다.
오징어가 바다의 어두운 부분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촉수가 소용돌이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괴물의 모습을 놓치고 맙니다.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순식간에 상어가 볼 수 있는 건 어두움 뿐입니다. 더 나쁜 것은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메갈로돈은 어떤 움직임이라도 잡으려고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고 밝은 빛을 보고 아래로 내려가다가 강력한 촉수 2개의 등을 공격당합니다. 거대한 오징어는 먹물구름을 내뿜었지만 탈출하는 대신 그 기회를 이용해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뒤에서 메갈로돈을 공격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어요. 메갈로돈이 어지러워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크라켄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싸움을 마무리 짓습니다. 긴 공격용 다리를 휘두르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상어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메갈로돈은 공격의 격분에 사방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촉수를 물어대기 시작합니다. 한 번, 2번은 놓쳤지만 3번째 시도에서 괴물 같은 이빨이 달린 입으로 다리 하나를 간신히 물었습니다. 고무 같은 질감의 다리를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상어는 바로 당기기 시작합니다. 곧장 위로 수면으로 향하면서 남은 힘을 다해 저항하는 오징어를 끌고 올라갑니다. 크라켄은 나머지 촉수로 적을 계속 공격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메갈로돈은 수면 위로 꼭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크라켄은 공포에 질립니다. 깊고 어두운 곳에서만 서식하기 때문에 얕은 물은 메갈로돈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상어가 크라켄을 눈부신 태양을 향해 끌고 가자 그 거대한 눈은 더 커집니다. 마침내 메갈로돈은 촉수를 입에 물고 수면에 도착합니다. 무게는 너무 무거워서 높이 뛰지 못하지만 속도와 추진력은 오징어를 위로 던지기에 충분합니다. 상어는 미끄러운 다리를 놓아주고는 곧바로 다시 다이빙을 하면서 꼬리로 크라켄을 가격합니다. 그 거대한 몸은 몸서리를 치면서 수면에 나타나지만 메갈로돈이 종 모양의 머리로 덮치듯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이빙을 합니다. 운 좋게도 목표 조준이 그리 정확하지 않았고 오징어는 날카로운 이빨에 살짝 긁혔을 뿐이지만 이걸로 충분했습니다. 메갈로돈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또 한 번 먹물구름을 내뿜습니다. 상어는 방향을 잃고 크라켄은 아늑한 어둠 속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오늘은 누구의 저녁거리도 되지 않을 거예요. 먹물이 사라지고 메갈로돈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텅 빈 바다만 보입니다. 육방 해면은 수천 년 동안 한 곳에 앉아있는 이상한 작은 생명체예요. 바다 및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들은 최초의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는 걸 목격했어요. 이 친구들은 15,0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더 멋진 사실은 육방 해면이 노화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를 올리거나 늦출 수 있죠. 보호를 위해 유리 같은 외골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랍스타의 팔다리는 없어지면 다시 자라요. 그리고 랍스타는 기본적으로 불멸의 존재들이죠. 자신들의 DNA를 영원히 젊게 유지하는 효소를 무제한으로 생산해요. 그리고 계속 자라죠. 그 뜻은 너무 커져서 껍데기가 맞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외골격을 탈피해야 하고 더 큰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해요. 여태 잡힌 가장 큰 랍스터는 노바스코샤 해안에서 잡힌 20kg짜리였죠. 과학자들은 이 큰 랍스터는 100살 정도라고 생각하죠. 이때는 에디슨이 찌금기를 발명했을 때쯤이에요. 다음 생물은 해파리와 나뭇가지가 섞인 것 같은 친구예요. 히드라 양쪽 끝에는 고리 모양의 발이 있고 호수와 강가에서 쉬면서 나날을 보내죠. 촉수로 스쳐 지나가는 맛있는 간식들을 붙잡아요. 그렇다면 히드라의 불멸의 비결은 뭘까요? 그건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거죠. 히드라는 줄기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그걸 해보려고 해왔죠. 히드라는 실제로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어요. 이 작은 바다생물은 붉은 성게입니다. 얕은 물 해초 위에 앉아있는 불멸의 존재들이죠. 아직 확실히 알 만큼 오랫동안 연구는 안 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것들은 크기만 자라지 나이가 든다고 하지 않아요. 뭐냐고요? 작은 아기 성게처럼 산대요. 하지만 크기는 커지는 거죠. 성인, 아기, 성게인 거죠. 알겠죠? 이 빨간 아기들은 약 100살, 심지어 200살이 될 수 있어요. 목록 중에 가장 느린 것은요? 코끼리 거북이에요. 이것은 2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은 조나단이에요.
말하자면 가장 오래된 육지동물이죠. 조나단은 1832년에 태어나 세인트 헬레나라는 외딴 섬에 살고 있어요. 조나단은 많은 일을 겪었어요. 미국 최초의 초고층 빌딩을 보았고 에펠탑을 보았어요. 아, 맞아요. 71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적인 사건들을 목격했죠. 시력이 좋지 않고 후각을 잃었지만 여전히 강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바다로 돌아와서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로 알려져 있고 400년 이상 살 수 있죠. 깊고 어두운 차가운 바다에서 그렇게나 오랫동안 헤엄쳐 다닌다는 것은 이 상어들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상어들은 엄청난 수압을 견딜 수 있어요. 상어는 오늘날 진화의 영향을 덜 받은 유일한 생물 중 하나예요. 공룡 이후로 많은 상어들이 있었지만 별로 변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상어가 매년 약 1cm씩 자란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암산을 빨리 해보면 이 강인한 상어의 나이를 쉽게 알아낼 수 있죠. 미국보다 나이가 많은 상어를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다음 생물은 아마도 오늘의 목록에서 가장 내구성이 강하고 파괴할 수 없고 가장 귀여운 존재일 거예요. 완보동물이라고 불리지만 과학자들은 이걸 곰과 닮았다고 해서 물곰이란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 곰 크기는 아니에요. 8개의 손과 발이 있으며 작고 이상한 코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상한 미생물은 불멸의 존재예요. 이 친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인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온도가 150도로 높거나 마이너스 200도로 낮은 것도 괜찮아하죠. 화산, 서리가 내리는 사막의 밤도 심지어 방사능과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엄청난 양의 압력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해요. 심지어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 있어요. 작은 우주복도 없이 말이에요. 우주복을 입으면 귀엽긴 하겠네요. 현재까지 우주선 밖에서 10일간 살아있었지만 아마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닥치면 공룡 시대에 온 선사 시대의 생물 같아 보이네요. 이 무서운 동물은 돌묵상어라고 불려요. 12m까지 자랄 수 있죠. 지난 160년 동안 보고된 건 이 중 오직 3마리 뿐이에요. 마지막 목격은 2015년에 있었고 그 전은 약 8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상어들은 맛있고 좋은 해산물 저녁을 먹고 싶을 때 새우나 다른 작은 갑각류와 같은 작은 동물을 걸러내기 위해 가끔 수면 위로 떠올라요. 하지만 표면에 충분한 먹이가 없으면 거의 1000m의 깊이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몇 달 동안 머무는 경향이 있어요. 연구원들이 위성 꼬리표를 사용해 발견했죠. 잡았다! 여러분이 술래예요. 이제 돌묵상어는 좀 더 따뜻한 물에서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지만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살죠. 하지만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는 표면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온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자갈기 해파리는 그렇게 희귀하진 않지만 얼마나 큰지 신기할 정도예요. 해파리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긴 동물이죠. 총 길이가 36m에 이를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긴 흰긴 수염고래보다 대략 7m 더 긴 거예요. 해파리에게는 70에서 150개의 촉수가 있어요. 그리고 촉수에는 사람이 접촉할 경우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신경독이 모두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종류의 해파리를 마주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해파리가 해안 근처에선 거의 안 살고 넓은 바다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보통 사자갈기 해파리는 표면 20m 이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작은 물고기, 동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몇몇 다른 종류의 해파리를 먹고 살아요. 촉수를 사용해서 세트 메뉴를 낚아챕니다. 안녕? 감자튀김도 먹을래? 거대 유령 해파리는 바다의 미드나잇 존의 어둠과 심해에서 나타나요. 햇빛 차단용 모자 모양의 머리는 폭이 1m가 넘어요. 이 머리는 길이가 10m에 이르는 리본 같은 4개의 구안을 달고 있어요. 이 꽤 희귀한 생물은 구안을 이용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면서 주변을 헤엄치고 있는 불쌍한 동물을 잡죠. 거대 유령 해파리는 오렌지색 머리에서 나오는 주기 펄스로 물에서 스스로를 나아가게 해요. 칠흑 같은 깊은 곳에서 이게 희미하고 신비롭게 빛나죠. 이건 북극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대양에서 삽니다. 아마 북극은 너무 추워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상한 모양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상갈치를 드래곤피쉬나 바다뱀이라고 불러요. 길이가 약 8m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긴 경고러예요. 그리고 1000m의 깊이에서 살아요. 산갈치는 대부분의 시간을 열대와 아열대 지역의 넓은 바다의 깊고 어두운 곳에서 보냅니다. 수면 위로 거의 떠오르지 않아요. 초대받지 않은 한은 말이죠. 길고 빨간 등 지느러미에 노처럼 생긴 배 지느러미를 가진 리본 모양의 빛나는 은색 생물이에요. 몸에는 비늘이 없고 매우 얇아요. 이 물고기는 약 9m까지 자랄 수 있고 300km의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상갈치는 어둡고 무서운 환경을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정말 큰 눈을 갖고 있어요. 주름상어는 분명 세상에서 아주 끝내주게 생긴 해양동물 중 하나예요. 어디선가 이걸 본다면 아마도 공룡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나 싶을 거예요. 네, 주름상어는 뿌리가 8천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생물이에요. 이 살아있는 화석은 2m까지 자랄 수 있어요. 주름진 아가미 때문에 이 이름을 얻었죠. 주름상어는 이름에 상어라고 되어 있지만 확실히 뱀처럼 구불거리면서 뱀장어와 비슷하게 헤엄쳐요. 입이 무시무시하죠. 백상아리의 입과 비슷하게 25줄로 늘어선 300개의 삼지창 모양의 이빨을 갖고 있어요. 어디 더 가까이 와보라고? 연구원들은 19세기에 이 생물을 발견했지만 사람들은 이 상어를 거의 보지 못해요. 그럴만도 한 게 보통 120에서 1280m 사이의 깊이에서 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주름상어는 오징어를 통째로 삼켜 먹이로 삼습니다. 이 긴 턱은 주름상어가 입을 더 크게 벌려 자기 몸 전체 길이의 절반만큼 긴 동물을 삼킬 수 있게 해줘요. 고블린 상어는 아주 희귀합니다. 연구원들은 120년 동안 50마리 미만의 고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좁은 코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꽤 무서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뭔가를 잡고 싶을 때 턱 전체를 바깥쪽으로 내밀 수 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네요. 바닷속 어두운 심연에 도사리고 있을 때 고블린 상어는 꽤 맛있어 보이는 작은 오징어를 발견합니다. 이 위험한 동물은 오징어 쪽으로 다가가요. 그 불쌍한 생물은 포식자를 발견하자 잽싸게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상어가 이미 입 밖으로 턱을 7cm 내밀었어요. 턱은 상어가 펼칠 수 있는 피부의 덮개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 무리의 돌고래들이 화창한 날 북태평양의 수면 근처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어요. 수면의 잔물결이 일기 전까지 최고로 행복했었죠. 쓰나미나 수중 화산이 폭발을 준비하는 것처럼 더 확연해집니다. 본능이 이곳에서 빨리 도망치라고 하지만 어느 쪽이 가장 안전한 곳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허공을 가득 채워요. 거대한 고래가 공중으로 솟아오르면서 물이 바깥쪽으로 폭발해요. 세상에, 잠깐, 그건 고래가 아니에요. 바로 어룡이에요. 트라이아스기의 거대한 해룡 형태의 괴물이죠. 길이가 무려 17m에 무게는 45톤이나 나가요. 돌고래가 그리 달라 보이진 않지만 이 바다 괴물은 돌고래의 사촌은 아니에요. 돌고래들은 물밑으로 다시 흩어져요. 돌고래들에겐 다행히도 어룡은 그것들을 점심으로 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노는 것뿐이에요. 이 특정종은 바다 연체동물, 작은 물고기, 오징어를 먹는 데 훨씬 더 익숙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면 거대한 지느러미와 뱀장어처럼 긴 꼬리로 웅장하게 헤엄치면서 수면 아래로 다시 사라지죠. 이들은 한때 육지를 돌아다녔지만 현대의 고래와 돌고래를 포함한 다른 선사시대 육지 파충류들처럼 바다로 돌아왔고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했어요. 팔다리는 지느러미로 변했죠. 어떤 종들은 지느러미나 지골의 손가락이 있었어요. 거의 사람 손가락이라 해도 될 정도였죠. 안녕? 몇몇은 등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어요. 머리는 뾰족했고 턱은 더 작은 먹이를 잡기 위해 원뿔 모양의 이빨을 갖고 있었죠. 눈이 컸는데 아마 덕분에 깊은 바닷속에서도 잘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꼬리 지느러미는 강력한 발차기를 만들어냈어요. 다른 바다 생물들처럼 공기로 숨 쉴 수 있었고 온열 동물이었어요. 어느 날의 몇몇 해양 생물들처럼 매끈하고 아름다웠죠. 예상치도 못하게 수중시간 소용돌이가 그 앞에서 열려 마치 수중 블랙홀처럼 그 길에 있던 모든 걸 빨아들여요. 어룡이 자신의 여정을 통제할 수 없이 마구 움직이며 깊은 과거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다시 뱉어져서 초기 공룡시대 약 2억 4,7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원래 시대로 돌아왔죠.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들과 같이 수영하고 있네요. 이들은 무리를 짓거나 사냥 무리를 지어 살았죠. 저 작은 믹소사우루스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세계적으로 진화되었지만 우린 이 녀석들을 계속 지켜볼 거예요. 이 녀석은 결국 현대 인간들의 손에 들어갈 거니까요.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어룡은 수백만 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존재했어요. 어떻게 멸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환경 변화로 인해 더 작은 먹이 집단이 감소했고 더 잔인한 포식 집단이 생겨났어요. 어떤 물고기들은 진화해서 어룡들이 잡기엔 너무 빨라졌죠. 그래서 우린 충분한 식량을 구하지 못했고 더 힘든 경쟁에 밀리고 있는 불쌍한 이 친구를 이곳에 남겨둘 거예요. 배고프고 지치고 약해졌죠. 해류에 그냥 떠내려가서 결국 해저에 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백만 년이 흘렀어요. 트라이아스기와 쥐라기 시대에는 사막의 광대한 지역이 노출되면서 해수면이 점차 낮아졌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역은 미국 서부의 네바다주예요. 백악기 동안 화산 선맥이 형성되었어요. 지질학적 격변이 계속되어 바다의 바닥이 현대 산으로 올라왔죠. 바위에 박혀있는 건 뭐 짐작할 수 있듯이 고대 무척주 동물들뿐만 아니라 매머드와 거대한 나무늘보 같은 보다 현대적인 생물들입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야생 생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걸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봅시다. 다시 1998년으로 시간을 빨리 뛰어넘어 볼게요. 그것은 네바다 북서부의 오거스타 산맥,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화석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바위 밖으로 튀어나온 건 척추뼈 몇 개였어요. 연구원들은 그게 어떤 생명체에 속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분명 거대했거든요. 바위에 너무 깊이 박혀있고 복잡해서 발굴하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2011년 9월 발굴자들은 잘 보존된 두개골, 앞다리 그리고 가슴 부위 등 그 짐승에 대한 더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명백해진 거대한 어룡을 완전히 꺼낼 수 있었어요. 남은 화석들은 다 자란 사람 크기의 두개골, 어깨 그리고 지느러미와 같은 부속물들이었어요. 심지어 그때도 그걸 옮기는데 헬리콥터가 필요했어요. 연구팀은 이 새로운 종을 심보스 폰딜루스 영고름이라고 명명했어요. 심보스 폰딜루스는 척추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예요. 지금부터 이 공룡을 어룡 등골이라고 불러줍시다. 이쯤 되면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발음하기 훨씬 쉽잖아요. 등골이는 로스앤젤레스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공수되었고 나아가 독일 본 대학교로 수송되었어요. 이 연구는 척추동물 고생물학자 마틴 샌더와 그의 동료들이 마인츠 대학과 협력하면서 수행되었어요. 이 해양 파충류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동물인 만큼 이 발견은 독특하고 정말로 짜릿한 성과였어요. 마틴 샌더는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심지어 지구에 살았던 최초의 거대 생명체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린 등골이를 그 시대의 수중 티라노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또한 이 유형은 위대한 죽음으로 알려진 대멸종 사건 이후 겨우 300만 년에서 500만 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꽤 주목할 만해요. 대략 2억 5,200만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 세계 생명체의 약 90%를 앗아갔죠. 원인이 뭐였냐고요? 짧은 버전으로 말하면 온도 상승과 해수의 산성화의 증가였어요. 먹이 사슬의 한 부분이 없어지면 상상할 수 있듯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곧 먹을 게 거의 남지 않고 가장 튼튼한 녀석들만 살아남죠. 대기에도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이론들은 거대한 화산 폭발이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알려진 걸 일으켰다고 주장해요. 지난 5억 년 동안 가장 큰 화산 폭발이었죠. 그 분출은 200만 년이라는 놀라운 기간 동안 지속되었어요. 반향 위치 측정을 사용해서 방향을 탐색하고 먹이를 찾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매우 호의적입니다. 너무 경계심을 늦추기 때문에 오히려 상어와 같은 다른 바다 생물에게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태평양 연안으로 향하면 귀신고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귀신고래는 피부가 기생충과 기타 유기체들로 덮여 있어서 주둥이가 마치 거친 바위 조각처럼 보입니다. 먼저 귀신고래에게 잘 보이도록 하세요. 귀신고래는 새끼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끼면 큰 보트, 배, 선박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순에서 노를 저으면서 카약을 타는 사람들을 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보트에 접근하여 사람이 만질 수 있게 허락하기도 하죠. 하지만 법으로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신고래는 원한다면 더 가까이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느끼면 공격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머리에 연장을 달고 있는 물고기를 소개합니다. 귀상어예요. 귀상어의 두개골은 사냥에 도움이 됩니다. 눈은 망치 모양 머리 바깥쪽 가장자리에 달려있어서 360도 수직 시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코 앞이 사각지대죠.
귀상어의 머리는 금속 탐지기와 같습니다. 상어가 원하는 건 대부분 모래 표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모래에 살짝 담가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쓸어 올립니다. 귀상어는 해안선 부근과 근해의 열대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 움직여요. 인간과 다이버에게는 대부분 무해하지만 공격적으로 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경고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리고 다이버들은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작은 동물을 소개할게요. 바다사자입니다. 바다사자는 좀 까다롭습니다. 장난기가 많고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바다사자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는 없지만 거의 3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고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코를 통해 공기를 들이마시고 일단 물에 머리를 담그면 콧구멍이 닫힙니다. 만약 바다사자가 해변에서 사람들을 발견한다면 멀리 떨어져서 사람들이 떠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야생 바다사자는 누구에게도 우호적이 아닌데 특히 위협을 느낄 경우 그렇습니다. 접근 가능한 바다사자는 우리 안에 갇혀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벨루가 고래입니다. 흰색의 둥근 머리가 있고 아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사교적이고 시끄러운 동물일 거예요. 위쪽을 향한 입 때문에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벨루가 고래는 태어났을 때 어두운 회색입니다. 피부가 하얗게 되는 데는 8년이 걸려요. 부비강 주위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머리의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벨루가 고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단 인간 친구를 사귀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벨루가의 안전을 위해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충고합니다. 바다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로 매너티를 말합니다. 매너티는 강과 바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몸집이 크지만 보통 얕은 해안 지역에 머무릅니다. 해초, 나뭇잎, 그리고 해조류를 먹고 살아요. 매너티는 숨을 쉬기 위해 약 4분마다 머리를 표면으로 내밀지만 그보다 더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돌고래만큼 똑똑하지 않더라도 색을 구분할 줄 압니다. 온화한 성격의 거인으로 따뜻함을 찾아 인간에게 접근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음은 돌묵상어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상어예요. 돌묵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입입니다. 저처럼요. 돌묵상어들은 입을 무려 1m도 넘게 벌릴 수 있어요.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돌묵상어는 위협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해롭지 않아서 다이버들은 돌묵상어와 함께 수영합니다. 매우 사교적이고 100마리로 이루어진 그룹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수면 가까이를 헤엄치면서 여과섭식으로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돌묵상어도 많은 이빨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30분 동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아세요? 알아요. 베리 매너티. 베리 매닐로우라는 옛날 가수가 있었죠. 정답은 혹등고래입니다. 과학자들은 혹등고래가 낮은 울음소리와 소음을 내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짝을 유혹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려는 걸지도 몰라요. 해안선 근처에서 작은 먹이를 먹고 있는 혹등고래를 볼 수 있는데 꼬리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혹등고래는 매우 조심성이 많아서 귀신고래만큼 사교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등고래는 바다의 영웅이에요. 범고래로부터 다른 동물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혹등고래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번은 혹등고래 한 마리가 뱀상어로부터 고래 생물학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적이 있어요. 이제 변장의 전문가를 만나보죠. 캐리비안 암초 문어예요. 특수한 색세포는 문어가 모래와 해양 암석의 거친 질감과 섞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캐리비안 암초 문어는 외톨이입니다. 혼자 돌아다니기를 좋아해요. 또한 크기도 아주 작습니다. 거의 13cm까지 자랄 수 있고 다리는 보통 사람의 발만큼 길어질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파란색으로 변하고 위협을 느낀다면 경고할 겁니다. 비록 안전하긴 해도 문어를 흥분시키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이상하게 생긴 생물이 바다의 칠흑 같은 깊숙한 곳에서 살아있는 진공청소기처럼 걸어 다닙니다.